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 아침 기온 정말 뚝 떨어졌는데요. 올여름이 정말 덥고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가을이 없이 겨울이 되는 게 아닌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아무쪼록 틈틈이 쾌적한 가을 날씨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홍조 얘기예요. 이 홍조가 남의 얘기인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홍조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홍조가 피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래서 우리가 홍조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홍조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홍조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체 반응이에요.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일단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두 가지 보상 기전이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바로 땀을 흘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홍조 반응인데요. 우리 얼굴에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굴에 혈관을 확장시키면 직접적으로 열을 발산해서 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발 요인에 잘 반응해요. 남들보다 쉽게 자주 생기는데 오래 지속되는 게 또 문제입니다. 남들은 한 30분이면 가라앉을 홍조가 나한테는 수시간씩 지속될 수도 있고 심하게는 반나절 이상 지속되기도 하니까 이래저래 홍조는 당혹스러운 증상인 건 맞는데요. 이 홍조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나 다양한데요. 저는 이 중에서 격렬한 운동을 조금 심하게 했을 때 홍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흔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추운 실외에 있다가 더운 실내로 들어오는 겨울철에 홍조가 가장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홍조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한 계절이 겨울이기도 하고요. 또 운동, 장시간 야외 활동으로 인해서 자외선 노출이 많을 때,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우나의 열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중요한 발표를 한다 그랬을 때 약간 긴장하거나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감정들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심장도 조금 두근두근, 심박동도 늘리고 이런 홍조 반응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술은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가 될 때 중간 대사산물이 좀 많아요. 이 중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히스타민을 분비시켜서 혈관을 조금 확장시키죠.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술 한 잔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선천적, 유전적으로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조금 적어서 그런 건데 그래도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이 이런 대사산물을 분해하는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라탕과 같이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같은 것들이 혈관을 또 늘어나게 할 수 있어요. 또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로 안면 홍조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갱년기 여성이 이제 폐경 완경 시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떨어집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사실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호르몬 농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요. 특히 언제 불편하시냐면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홍조가 생기고 이번에는 땀이 막 나면서 체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한기가 느껴지죠. 잘 자고 있는데 이런 증상이 생기면 잠을 잘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갱년기가 되면은 체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증상, 안면 홍조 이런 것들이 수면을 또 방해하니까 컨디션이 하루 종일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약간 감정도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서 이 갱년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실제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 중년에 생기는 홍조가 단순히 갱년기 증상만이 아닌 것이 우리 전신 질환 중에서 갑상선 기능 이상이 또 중년에 잘 생기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이때도 심박동이 조금 빨라지고 또 혈관이 좀 확장되면서 홍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중년에 생긴 홍조를
갱년기 증상, 갱년기 홍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조금 좀 폭넓게 이런 검사 같은 것들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드시고 계신 약물 중에서 혈압을 조금 낮출 수 있는 혈관 확장제라든가 또 유방암 수술하시고 드시는 타모xifen 같은 호르몬 기량제가 또 혈관을 늘어나게 할 수 있고요. 요 나이아신, 비타민 B3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비타민 B3는 그 고지혈증의 지지를 조금 낮춰주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량으로 썼을 때는 스타틴과 더불어서 굉장히 고지혈증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보충제에도 비타민 B3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물론 그 함량은 약으로 쓰일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기는 한데요. 보통 우리 하루 권고량이 꽤 적어요. 15에서 18mg 정도인데 최근에는 워낙에 인제 고함량 비타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도가 정말 30에서 50mg 정도만 돼도 홍조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홍조가 조금 잘 생기시는 분들은 내가 먹고 있는 비타민 B 함량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조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악화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그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니 홍조 그까짓 거 뭐가 그렇게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역지사지 한번 인제 어떻게 불편한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악화 인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조금 등산도 할 수 있는 거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거고 매운 음식 당길 때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소소한 즐거움, 삶의 즐거움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홍조는 좋아질지언정 내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너무 요인이 많으니까 '과연 내가 이런 것들을 지레 피하듯 잘 완전히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좀 회의가 드실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일단 그 악화 요인 중에서 운동 정도는 유지를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는데요. 운동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조금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실제로 진료실에서 "달리기 해 보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뭐 "달리기 하면 피부가 많이 처진다는데 뭐 영향 없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좀 세팅을 바꿔주면 되죠. 우리가 달리기를 했을 때 좀 피부 손상이나 이런 걸 우려하는 거는 자외선 또 수분 소실 또 인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속에 유해산소를 많이 증가시키니깐 그것들로 인해서 노화가 조금 촉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세팅을 한번 바꿔 볼게요. 낮에 달리는 것을 밤으로 한번 바꿔 보고 굳이 매일 달리지 않고 주 한 2-3회 정도 가볍게 20-30분 정도 3-4 킬로 뛴다고 하면은 훨씬 더 강도는 좀 약해지죠. 그러면서 운동화는 틈틈이 물도 좀 마시고 운동 후에는 비타민, 단백질 이런 걸로 보충을 하면은 내가 소실되는 영양소 없이 뭐 안면 홍조나 피부 노화에 대한 걱정은 조금 접어 놓으시고 운동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또 홍조가 심하신 분들 중에 자율신경계가 약간 조금 부조화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운동을 조금 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다양한 세팅으로 운동만큼은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인제 못 하시게 되시는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볼게요. 사실 인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술을 마시고 매운 음식을 찾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습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조금 피부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내 몸도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한번 피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황 홍조 환자분들이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건 맞거든요. 비단 우리가 인제 술자리만 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 환자분들의 실제 예인데요. 그 겨울철에는 사회적으로 인제 모임 같은 것들도 안 나가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인제 우리가 겨울철에 실내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인제 중앙 난방으로 열기가 막 이렇게 내리쬐면은 얼굴이 막 또 빨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싫다고 하셔서 고런 상황을 아예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위축이 되시는데 한편 그런 개인적인 모임 이외에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얼마든지 내가 조금 긴장을 하고 불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홍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감정은 조금 들키고 싶지 않고 좀 감추고 싶은데 홍조가 생기면은
일단 내 감정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조금 불편한데 이 홍조가 또 오래 지속되니까 내가 발표하는 내내 조금 긴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상사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약간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데 이게 몇 시간씩 지속이 되니까 "아직 화가 안 풀린 거야?" 뭐 이런 소리를 또 듣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가 또 많아져요. 홍조가 있다는 상황만으로도. 다혈질이냐, 술을 좋아하냐, 아니면 너무 긴장을 잘하니까 뭐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은 좀 맡기지 못한다거나 이런 등의 이유로 내가 정말 실제로 퍼포먼스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한 평가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어요. 정말 불편한 증상인 건 맞습니다. 게다가 일단은 홍조가 생기면서 도대체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예기 불안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홍조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머릿속이 그다음부터 하얘지신다고도 표현을 하시고요.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약간 좀 편치 않은 감정 상태, 긴장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홍조가 또 심해질 수 있죠.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이 홍조가 잘 생기고 또 홍조가 있는 사람들이 예민한 게 아니고 원래 이 홍조하고 감정이 조금 긴장을 잘하고 불안하고 요런 고런 분들의 병태 생리가 원래는 조금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원 자체가 조금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조는 이렇게 뭐 피해야 되는 것도 많고 분명히 불편한 증상인데 또 의외로 이 홍조가 주는 시그널을 무시하시고 간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얘기는 이 홍조가 내 피부 건강에 어떻게 적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가, 홍조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요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 시나리오예요. 홍조가 한 수년 동안 있다가 인제 고거를 조금 무시하다 보면은 이게 들락날락하던 홍조가 아예 홍반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냥 계속 얼굴이 붉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럼 정말 눈 빼고 얼굴이 다 이렇게 붉으시거든요. 요 상태가 되면은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으로 조금 두껍게 가리고 싶어 하세요. 얼마든지 가려질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두껍게 화장을 한 이후에는 또 클렌징을 또 열심히 해서 이걸 지우게 되잖아요. 이 중에서 클렌징 오일이 화장이 굉장히 쉽게 잘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 또 홍조 환자분들이 의외로 클렌징 오일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부터 내 피부에 기름기가 조금 있었다면은 뭐 그 오일로 화장품도 지우고 적당히 닦아내도 문제가 없는데 내 피부에 장벽은 굉장히 그 기름기를 적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런 과도한 오일 성분이 내 피부 장벽이 원래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름 성분도 같이 닦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피부 장벽의 지질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장벽을 잘 싸고 있어야 되는 지질이 이렇게 파괴되면은 우리가 인제 가뭄에 논바닥 갈라진 걸 연상하시면 조금 쉬우실 텐데 굉장히 외부에 자극이 되는 물질들이 잘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피부 속을 자극하고 또 피부에 수분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피부 수분함도 떨어지고 건조해지고 굉장히 예민하고 염증이 잘 생기는 피부가 돼요. 그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부염이 잘 생기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은 우리 피부는 또 혈관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과 혈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인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점점 피부염이 심해지고 내 얼굴은 붉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홍조가 있을 때 단순히 초기 증상으로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초기에 치료만 잘해도 이런 불편한 시나리오가 없어질 수 있고 또 내 피부 장벽이 손상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또 이 홍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사 질환이라고 해서 로자세아 요런 병이 있는데 만성 염증성 질환이에요. 이런 분들 굉장히 주사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주사가 어떤 질환인고 하면은 이게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모낭충, 자외선, 열 이런 이제 유발 인자가 계속해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하게 되면은 용수철 생각했을 때 용수철도 적당히 늘어나면 다시 제 모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자극을 계속 주고 열심히 늘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몸도 계속 역치 이상의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은 병의 스위치가 켜지고 그때부터는 병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주사도 이와 같아서 일단 그런 자극들이 누적이 돼서 병이 시작이 되면은
이 주사 환자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사소한 염증 반응이 커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속에 지뢰가 연쇄 폭발하듯이 두두두두 터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염증 반응, 아까 또 혈관을 다시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염증과 혈관이 계속 이런 반응들이 진행이 되면서 모세혈관 확장도 생기고 홍조 심해지고 홍반 생기고 염증성 부진, 뭐 날치알처럼 막 농포가 생기기도 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사 환자들을 잘 관찰해 봤더니 초기 증상으로 요 들락날락하는 안면 홍조가 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홍조가 조금 있었을 뿐인데 봄에 조금 외출을 길게 했어. 꽃가루, 자외선 조금 봤을 뿐인데 피부가 확 뒤집어져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4-5 월에 많거든요. 그 주사 환자가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봄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홍조라는 시그널을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사소하게 외출만 조금 길게 했을 뿐인데 얼굴에 피부염이 생기고 불편한 증상이 생겨. 그럼 이게 혹시 주사로 가는 첫 증상이 아닌가 의심하시고 피부과에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그림은 그 주사 환자의 몸속에서 인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요것. 자, 우리가 아까 그 몸속에서 어떤 염증 반응이 지뢰가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폭발하듯이 막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유해산소 이런 것들도 나와서 염증 반응을 더 가속화시키는데 바로 그때 우리 콜라겐을 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콜라겐은 이제 한 해가 지날수록 점점 이제 없어지고 파괴돼서 자꾸 인제 보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이 내 콜라겐을 또 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피부 노화라든가 피부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노화가 조금 더 촉진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단 피부의 염증뿐만 아니고 몸에 생긴 다른 염증도 다른 신체 장기에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노화를 유발한다. 그래서 이런 염증 노화의 개념이 굉장히 확산되고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 주사의 경우에 바로 이런 만성적인 염증이 다른 부분의 노화도 조금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염증을 막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주사의 초기 증상인 안면 홍조 증상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혈관이 발달한 것과 피부가 예민한 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피부의 혈관은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표피고 이게 진피인데 유두진피, 망상진피 요 사이를 요렇게 혈관이 굉장히 실타래 얽힌 것처럼 요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은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예쁘게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망상으로 그물처럼 얼기설기 요렇게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 예민한 환자의 피부에서의 그런 혈관의 모양과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본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민한 피부를 가진 환자일수록 혈관의 분포가 굉장히 표면에 있고 그 모양 또한 굉장히 그물 모양으로 얼기설기 굉장히 촘촘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혈관이 많이 잘 발달돼 있는 거죠. 혈관이 잘 발달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보통 우리가 자외선이나 좋지 않은 물질들의 영향을 받으면은 우리 피부 속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동 통로가 바로 혈관이어서 혈관이 표면에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피부의 초기 발달한 거예요. 내 안테나가 활짝 열려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많은 혈관은 내 피부를 좀 더 잘 반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남들보다 가려움, 따가움 이런 것들을 잘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장이 굉장히 인제 흥분이 잘 되시는 경우인데 이런 신경의 흥분도 혈관이 잘 발달돼 있으면은 혈관이 그런 신경한테 뭐 영양분, 산소 이런 거 공급해서 신경이 잘 발달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잘 반응하게 그렇게 영양분과 산소를 주기 때문에 신경 또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필요한 혈관이 많으면은 피부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서 내 피부의 예민도가 조금 증가하고 있을 때는
적당한 혈관 치료를 통해서 그런 예민도를 떨어뜨려 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질문 한번 받아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평안한 가을님이 네. "오늘 너무 추워요. 저도 추워요." 네. 갱년기 때문에 안면 홍조가 심하다고 호르몬 치료. 그쵸. 호르몬 치료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사실 이미 늘어난 혈관에 대해서는 호르몬 치료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조도 오래 지속되면 얼굴에 아예 그 홍반으로 자리를 잡죠. 그러면은 이 혈관도 원래 홍조의 상태에서는 좀 약간 들락날락, 들락날락 줄여 줘야 되는데 워낙에 홍조가 잘 생기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쉽게 늘어나는데 잘 수축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오래 그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더 오래 유지가 되면은 아예 그냥 늘어난 혈관 상태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피부과에서 적절한 혈관 레이저 그리고 먹는 약 중에 이제 혈관 톤을 조금 줄여주는 약물도 있습니다. 고런 도움 받으시면서 지금 증상 많이 개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피라이프 님이 질문 주셨는데 "바깥에 나갔다 오면 너무 쉽게 얼굴이 빨개집니다." 자외선 영향도 큰데 보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피부 장벽을 잘 보호해 주는 그런 보습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잠시 후에 인제 홍조 생활 수칙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밖에 나갔다 오면 쉽게 얼굴이 빨개졌을 때 빨개진다고 할 때는 그 외부 요인 중에서 나한테 인제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많은 거예요. 미세먼지, 자외선, 공해 물질 이런 것도 작용할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내 피부를 그런 것들로 보호를 해 주는 것은 보습제를 잘 바르시면서 또 밤에 뭐 항산화제 케어로 비타민 C 바르시면 더 피부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외선 차단제 역시 또 중요해요. 요런 것들로 피부를 잘 보호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날씨가 좀 너무 안 좋으실 때는 외출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추운 날씨에는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바람이 강한 날도 피부를 굉장히 많이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센 날 이날도 좋지 않으시고 흐린 날도 자외선이 그 구름 사이로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흐린 날도 꼭 바르셔야 돼요. 비타민 C나 비타민 D도 얼굴을 붉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쪼끔 예민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 비타민 C가 조금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자극적인 성분이 닿았을 때 얼굴이 좀 발그스레해지잖아요. 근데 홍조가 있고 예민한 피부는 그런 붉은기가 조금 더 오래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조금 자극이 심하신 분들은 비타민 C 유도체 성분을 쓴다든가 아니면 대체 성분 중에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런 성분이 있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비타민 C가 해 주는 항산화, 항염증, 미백 작용 다 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비타민 D 얘기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주사 환자분들은 비타민 D 농도가 조금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비타민 D 복용이나 아니면 주사 이런 걸 하시기 전에 실제로 내가 조금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캐치캐치 하츄핑 님이 비타민 C 3,000 밀리그램 정도 잘 드시고 계신 것 같고요. 중간에 뭐 속쓰림이나 이런 거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3,000 밀리그램 드시기 어려운데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모나이트 님이 질문 주셨는데 홍조가 화장으로 가려지는 정도 심하지 않은 홍조는 그럼요. 심하지 않은 홍조는 더 쉽게 치료가 가능한 거죠. 제가 아까 용수철 말씀드렸잖아요. 용수철이 뭐 적당히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제 모양으로 돌아오는데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기 모양을 찾을 수가 없죠. 음. 홍조 방지 세안법은 제가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준비한 내용이 있고요. 대부분 홍조를 가지신 분들이 피부가 예민하고 인제 얇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두려워하시는데요. 혈관 레이저가 작용하는 그 타겟은 우리 피부의 표피, 진피, 깊은 피부에 있는 혈관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모공이라든가 여드름 흉터 레이저 하듯이 표피를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얇아지거나 더 예민해지진 않으실 것 같고
실제로 혈관 레이저를 하면은 우리 콜라겐을 조금 튼튼하게 해 주는 그런 사이토카인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가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단 혈관 레이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뭐 고주파 치료라든가 뭐 주베르과 같은 부스터를 써서 어떻게든 이런 만성 염증으로 지친 진피 이런 환경을 조금 개선시켜 주는 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혈관 레이저 이외에도 건강한 진피를 만드는 치료가 많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김송희 님이 혈관 레이저 말고 홍조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생활 수칙을 일단 잘 지키시면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혈관 레이저도 사실 그렇게 아프지 않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혈관을 뭐 파괴시켜야 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비슷하게 보이는 혈관 병변도 홍조가 있고 홍반이 있고 모세혈관 확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혈관 레이저 중에서 쪼끔 더 선택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거 셀렉을 잘하고 아프지 않은 강도로 오래 반복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혈관 레이저는 아프다고 해서 마취연고를 바르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취연고를 바르면은 혈관이 이렇게 수축하거든요. 오히려 혈관을 늘리기 위해서 뭐 온포를 올린다거나 최대한 그렇게 혈관을 늘려서 치료를 받는 게 반응이 좋지 통증 때문에 마취연고를 바르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아프지 않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혈관 레이저 종류도 내 병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주사 피부염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네. 주사 피부염에서 선크림 바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염증이 너무 심하신 상태에서는 또 염증이 나빠질 수 있어서 쪼끔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선크림은 잘 바르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징크나 티타늄 같은 이제 돌가루 성분이 좀 포함돼서 얼굴이 허옇게 보이는 무기자차 요런 걸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이 무기자차가 다 좋은데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울 때 조금 세안에 좀 공을 들이셔야 되고요. 그래도 내 피부를 조금 덜 자극하는 것은 무기자차 쪽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주사가 있으신 분들은 무기자차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영을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수영으로 얼굴이 수온이 좀 낮잖아요. 근데 굉장히 수영을 잘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 그 심폐 능력이 아직은 내가 수영을 해야 되는 거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또 인제 보상 기전이 작용해서 쪼끔 적응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당연히 치료법이 있죠. 주사 피부염은 저희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은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홍조라는 증상을 강조드렸던 이유도 홍조의 단계에서 주사 피부염 딱 진단은 어렵지만 뭐 환자분의 병력이나 상황을 듣고서 얼마든지 조언은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홍조 증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무래도 그쪽으로 갈 수 있고 주사에 어떤 것들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이후에 주사로 인제 좀 발현을 할 경우에는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건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쪼끔 불편할 때 병원에 오셔서 약물 치료, 뭐 레이저 치료, 피부 장벽 치료 또 인제 요새는 선생님들이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인제 이런 교육들 되게 많이 하시니깐 저 또한 인제 주사 환자분들을 위한 고런 블로그 섹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정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틈틈이 읽어 보시면서 내 라이프 스타일도 쪼끔 이렇게 조절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조커 님이 "멜라논 크림, 비타민 A 크림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홍조에 속하는 걸까요?" 이거는 자극이 되시는 거죠. 일시적으로 자극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예민한 피부일수록 그 반응이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예민한 피부라고 하면은 멜라논과 비타민 A에 되게 쉽게 얼굴이 붉어지시는 거예요. 홍조 반응은 홍조 반응이죠. 근데 인제 내가 피할 수 있는 자극이고 이 성분 자체가 내 피부를 조금 다른 성분보단 자극을 많이 해 주는 게 맞아요. 네. 1 차적으로 제가 질문 조금 해결해 드린 것 같아서 다음 얘기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홍조는 이렇게 다양한 증상으로 나빠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조라는 시그널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초기에 잘 대처해야 된다. 특히나 주사와 같은 그런 만성 염증성 질환의 한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 증상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켜서 좀 홍조를 막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매일매일 하는 스킨케어가 정말 중요하죠. 특히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예민 피부에 준해서 스킨케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클렌징, 클렌징, 클렌징 느낌표 박아 놨는데, 정말 제가 뭐 비욘드에서도 그렇고 제 채널도 그렇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 빼고 다른 피부과 선생님들도 "클렌징이 정말 중요하다. 자극 없는 세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아 내가 굳이 더 얘기하지 않아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루에도 인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클렌징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이 클렌징을 자극 없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그 예민 피부, 홍조가 있는 피부를 위한 클렌징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 쪼끔 더 드려 볼게요. 일단 이 예민 피부도 피지가 조금 많이 도는 피부가 있고 굉장히 건성이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피부가 예민하니까 어떤 분들은 물세안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세안만 한다? 내가 피부에 뭘 발랐는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지가 많으신 분들은 밤에 발랐던 그런 화장품조차 내 피지를 또 이렇게 많이 만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노폐물과 화장품이 또 섞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지가 많은 예민 피부는 적어도 세안을 아침, 저녁 2번 정도는 약산성 세안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 피지가 많은 예민 피부가 안 좋은 게, 내 피지가 오랫동안 피부 위에 남아 있으면 산화가 돼서 얼굴을 더 붉게 하는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지가 많으신 분들은 적당히 피지 관리도 일 주일에 1~2번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인제 악건성, 뭐가 인제 바르기만 해도 흡수가 쫙 되고 너무 당기시는 분들은 사실 아침에는 인제 물세안으로 지워지는 정도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결론적으로 내 피부 타입이 얼마나 피지가 많고 적은가에 따라서 클렌징도 결정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클렌징을 하실 때 여자분들은 메이크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크림을 메이크업 단계에 포함 안 시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선크림을 바르시면 일단 메이크업에 준해서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클렌징 오일과 같이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1차 세안제는 아무래도 내 피부 장벽에 있는 최외곽층에 있는 기름기까지 닦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쓰시기에는 클렌징 로션 정도가 좋습니다. 이 클렌징 로션도 어설프게 막 물을 묻혀서 막 이렇게 짜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클렌징 로션 쓰실 때는 손을 일단 깨끗하게 닦고 손에 물기가 없어야 돼요. 내 얼굴에 물기도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눈이나 입술 같이 포인트 메이크업은 전용 리무버로 지우시고, 지워진 상태에서 물기가 없는 얼굴 피부, 손을 이용해서 닦으시는데, 클렌징 로션을 좀 짜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혀 줍니다. 그리고 물을 소량만 묻혀서 유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유화라는 게 소량의 물로 이 클렌징 로션 바른 게 조금 더 맑아질 때까지 이렇게 문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내 화장을 지워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안을 물로만 하세요. 그게 1차 세안이고요. 그렇게 해서 인제 기름기를 좀 닦아냈으면 인제 2차 세안은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젤 요런 걸 이용해서 닦아내실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세안제 중에 굉장히 조금 당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뽀득 세안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는 그래도 시판 제품 중에 pH가 낮은 세안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약산성 세안제들은 아무래도 알칼리가 강한 것들보다는 이제 조금 덜 건조하게 닦이기 때문에 약간 미끄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약산성 세안제를 쓰시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미끄덩하니까 더 열심히 박박 문지르시더라고요. 원래 질감이 그렇게 약간 미끄덩하게 닦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잘 닦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선크림 바른 단계에서는 요렇게 메이크업 했을 때에 준해서 1-2차 세안을 모두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세안은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문지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서 1-2분 내에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 힘 다 빼고 살살살살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정말 꼼꼼히 닦는다고 손가락에 힘 꽉 주시고 막 문지르시는 분들 많고요.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그 때미는 이태리 타올 있죠. 그걸로 각질 제거를 하신다는 분도 봤어요. 그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악건성이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각질 제거를 따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피지 분비가 조금 도시는 그런 오일리한 피부에서는 주 1-2회 정도는 제품을 이용해서 그렇게 피지를 제거해 주는 좀 딥 클렌징 요런 것들 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또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보습제, 로션과 크림을 바르는 단계인데요. 저는 일단 내 화장품 예산 중에 조금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로션이나 크림은 좀 싼 제품 뭐 이런 거 쓰시면서 기능성 제품에 많이 할애하시는데, 사실 이 보습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 그 피부 컨디션이나 계절에 따라서 로션이 맞는 날도 있고 조금 인제 기름진 성분을 듬뿍 발라야 되는 날도 있기 때문에 로션, 크림 요렇게 다른 질감의 제품을 준비하셔서 그때그때 내 상황에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잘 건조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가을, 겨울철이 되면서 단순히 보습제만으로 이게 잘 보습이 안 된다 할 때는 좀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성분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히알루론산 세럼 조금 바르시고 그 위에 로션이나 크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제품 수를 조금 간소화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제품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내가 예민하고 홍조가 잘 생기는 피부일수록 기본적인 보습에 충실하시면 되는데, 저도 굉장히 단순하게 발라요. 아침에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바로 화장합니다. 저녁에는 한 단계 더 추가해서 비타민 C나 레티노이드 크림을 바르는 정도예요. 그래서 화장품 가짓수는 일단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 가짓수 줄이시는 것만큼이나 이 단일 제품의 성분 수도 조금 간소화해야 돼요. 막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허브 등등등 있는 것보다는 정말 유효한 성분 몇 가지만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성분 수도 잘 챙겨서 너무 많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예민한 피부,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향수 또한 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향수를 포함해서 향이 있는 바디 제품, 또 향이 있는 뭐 얼굴 로션 그런 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좀 네.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향이 굉장히 피부를 자극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무향의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는 게 또 중요하고요. 비타민 C, 레티노이드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민하고 홍조가 잘 생기시는 분들은 자극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체할 수 있는 성분 나야시나마이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기예보를 조금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홍조가 나빠지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 중에 외부 날씨, 자외선, 미세먼지, 꽃가루, 황사, 바람, 극강의 더위, 추위 이런 것들이 심한 날이 있는데, 최소한 오늘 날씨는 어떻게 조금 펼쳐질지 아침에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굳이 외출하지 마시고, 또 인제 내가 열심히 걷는 것도 고렇게 심할 때는 잠깐 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봄볕에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을 내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뜻을 알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예전부터 며느리는 별로 안 예뻐하셨나 봐요. 이게 우리가 봄, 가을이 기온이 비슷하니깐 자외선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피부에 주는 영향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겨울에는 아무래도 실내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자외선 볼 일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멜라닌 형성이 적습니다. 멜라닌은 단순히 어떤 자외선을 받아서 생기는 색소, 없애야 되는 부산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당연히 멜라닌이 만들어져서 피부 깊은 진피나 이런 쪽은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봄에는 아무래도 겨울 동안 받았던 자외선이 적기 때문에 멜라닌이 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제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면서 따뜻해지면 나가고 싶죠. 그러면서 무방비 상태로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준비가 아직 덜 됐는데 나도 모르게 자외선의 광장에 노출이 많이 되는 거고, 이 봄날의 자외선은 사실 그 한여름 자외선은 70%에 달하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가을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좀 낮죠. 근데 무방비 상태로 있는 피부가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많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봄에는 자외선 이외에도 미세먼지, 꽃가루 막 풀풀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 봄에 외출하셨다가 갑자기 피부가 확 뒤집어지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정말 요렇게 날씨가 어떨지 조금 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음식하고 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 인제 술 얘기를 인제 환자분들하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게, 요새 소주가 도수가 낮아져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꽤 잘 드시더라고요. 이게 잔 단위가 아니고 보통 병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술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보통 인제 와인 종류, 발효주가 좀 더 영향이 커요. 혈관을 좀 더 많이 늘리는 역할을 해서 "그것보다는 소주가 낫죠."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순서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술을 쪼끔 끊기를 어려워하시는 환자분들한테 과연 이게 한 잔에서 멈출 수 있는 술자리인지 생각해 보고 가시라고 그렇게 조금 무섭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사실 인제 제어를 할 수 없는 술자리는 '내가 술을 적당히 마셔야지.'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런 걸 조금 생각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술자리 자체를 조금 줄이실 것을 저는 권해 드립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의 대표 주자 고추. 이 고추의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셔서 우리 어머님들 중에 반찬 그냥 이 맹고추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혈관을 늘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삭한 식감을 좋아한다. 그럼 좀 비슷한 식감을 주는 피망, 파프리카 이런 거를 조금 대체해서 드셔 보시고, 어쨌건 이런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내 혈관을 늘어나게 합니다. 이제 히스타민이 풍부한 뭐 소시지, 가지,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히스타민 얘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1 번, 2 번, 4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술, 매운 음식, 그리고 놓치기 쉬운 시남알데하이드가 들어있는 음식.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방울토마토로 끼니를 이렇게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홍조가 있으시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신과일, 레몬, 자몽, 오렌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시고, 초콜릿, 계피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했는데 잘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피부과에 오시면 돼요. 일단 이 혈관 치료의 골든 스탠다드는 혈관 레이저죠. 혈관 레이저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약자 같은데, 약자 맞고요. 암호 같죠. 펄스 다이 레이저, PDL, IPL, 532 KTP, 롱펄스 엔디아그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레이저를 이렇게 많이 쓰고는 있는데, 어 이게 사실 혈관을 파괴시키는 게 항상 답은 아니거든요. 혈관 병변 자체가 모세혈관이 아예 늘어나 버린 상태도 있고 들락날락하는 홍조의 상태도 있고 홍반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선택적으로 잘 듣는 레이저가 경험상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골라야 되고, 자 레이저는 그렇게 골랐다 치면은 이제부터는 또 환자분의 피부 타입, 염증이 얼마나 심한가, 피부는 얼마나 예민한가, 또 장벽은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가, 요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의사가 이제 레이저 종류하고 치료 파라미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혈관 치료는 요렇게 섬세하게 하면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베타 차단제라고 그래서 프로프라놀론, 그리고 카베딜롤 이런 성분의 약도 같이 많이 드리는데요. 이게 혈관 톤을 조금 일정하게 수축시키는 약이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안면 홍조와 긴장, 우울과 병태 생리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정 홍조, 특히 인제 내가 좀 남들보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긴장도 잘하고 불안한 게 좀 높다, 이러신 분들 인대놀 같이 드시면은 혈관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약물 치료랑 이렇게 병행하실 수 있어요. 자, 어쨌건 혈관 치료의 골든 스탠다드는 혈관 레이저인데요. 제가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방식의 치료로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고주파 치료 많이 하는데요. 제가 아까
그런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진피의 콜라겐이 녹을 수 있다. 진피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주파를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모낭충도 조금 줄이고 진피도 리모델링 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줄이고 혈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줄이면서 또 염증 반응의 메카가 되는 세포가 바로 비만 세포거든요. 이게 뭐 뚱뚱해지는 세포가 아니고 마스트셀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한폭탄 같이 염증을 분비하는 그런 매개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 얘네들을 잘 억제를 시켜줘서 고주파를 했을 때 치료 결과도 꽤 좋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논문인 것 같은데 그 브이빙과 또 그 당극성 고주파를 비교를 해 봤어요, 얼굴 반쪽을 나눠서. 그랬더니 꽤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쓰기에는 '와, 혈관 레이저에 필적할 만한 그런 효과를 보였다.' 게다가 인제 진피를 리모델링하는 효과도 훨씬 더 강하니까 '고주파가 이렇게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논문이었고요. 요거는 중국 논문이었는데 고주파의 성격은 조금 다른데 그런 프랙셔널 그 마이크로 니들링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렇게 좀 분해입으로 바늘이 막 달린 고주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도 환자의 열감과 홍조가 이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여주는 논문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홍조 보톡스인데요. 우리가 보톡스를 보통 이제 주름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때 그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의 분비를 줄이는데 바로 이 아세틸콜린이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잘 조절되지 않은 홍조, 홍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본인만의 이렇게 홍조나 홍반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게 조금 달라지는데요. 요렇게 디자인을 하고 3-4 개월 뭐 고렇게 반복해서 치료하시면은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내가 인제 남들한테 보여주는 홍반이 확 수그러드니까 사회적으로 불편하신 그런 정도가 좀 좋아져서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홍조 보톡스가 쪼끔 어려운 치료는 맞습니다. 환자마다 인제 디자인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 양도 조금 섬세하게 조절해야 되고요. 너무 많은 양을 깊게 찌르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근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홍조는 좋아질지언정 표정이 조금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코 뜨듯이 굉장히 얇게 이렇게 조금 놓아야 되는 주사인데 그래도 저는 홍조 보톡스를 이게 너무 불편하게 홍반이 가라앉지 않는데 "내가 사회 활동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권해 드리고요. 효과가 이렇게 3 개월까지는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삶의 질도 여기에 비례해서 잘 유지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홍조 얘기를 좀 드리면서 홍조가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홍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수칙 지킬 수 있고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슬기로운 피부 생활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질문 쪼끔만 더 받아 볼게요.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받았는데 특정 부위만 계속 반복해서. 이게 접촉성 피부염이 아니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인제 주사의 초기에 굉장히 감별해야 되는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 접촉성 피부염, 지루 피부염 처음에 모양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그런 병력이 반복되는 것과 또 홍조 여부가 있는가가 주사를 진단할 수 있는 클루가 되고 일단 주사의 진단 기준이 굉장히 브로드해져서 몇 개월 동안 지속되는 홍반만 있어도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주사 치료 아까 제가 혈관 레이저 하면서 약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다시 예. 병원에 가셔서 고런 얘기들 좀 자세히 해 주시면은 선생님이 진단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로션이요? 사실 저는 특정 제품을 고집할 수가 없는 게 저희 학회 가면은 굉장히 저희가 리뷰해야 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인제 좀 써 보고 실제로 좋은 제품들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바르고 온 거는 제로이드 수딩 크림인 것 같아요. 네. 네. 선크림, 선크림은 네. 선크림도 저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 요새는 그 MD 제품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쓰고 있는데 저의 원칙은 그래도 무기자차를 쓰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생크림과 보습크림
재생 크림이 결국은 인제 보습 크림 중에서 이런 성분들을 넣어서 좀 극강화시킨 거죠, 그런 효과를. 그래서 재생 크림을 보습 크림 대용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재생 크림으로 정말 내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전체적으로 로션처럼 발라서 마치 로션, 보습제로 팩을 해 주듯이 쓰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음 가격이나 이런 게 쪼끔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습제랑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 크림은 보습 크림처럼 매일 발라도 네 당연히 무방합니다. 좋은 성분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괜찮습니다. 홍조에 도움이 되지요. 네. 보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습력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쪼끔 깊은 얘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제품 중에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항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습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홍조 환자한테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고런 제품들도 쪼끔 제품 라인별로 성분별로 다르기 때문에 요런 제품 선택에도 피부과 선생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런 것들 같이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잘 이렇게 마쳤는데요.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한 달 뒤에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